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한민수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사건입니다. 2년 만에 뒤집혔는데 당시 문재인 전 정부였죠.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결론은 월북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식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많이 바뀐 부분인데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냐면 이거 북한이 먼저입니다 아니냐. 왜 말과 행동이 틀리냐. 지금 이런 얘기들에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유족들 입장에서 너무나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조사를 완벽하게 해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그다음에 내용을 전부 다 유족에게 알려드려라.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한이 많이 맺히셨겠어요. 그 당시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자진 월북이 되었는지 이런 거는 감사를 좀 일단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감사 기록을 보고 감사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대상이 누가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연달아서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논평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보면 백운규 전 장관의 수사와 맞물려서 전 정권과의 차별화 시도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문제는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정 의원님 말씀처럼 가장 황망한 사람들은 유가족들일 겁니다. 그리고 뭐 저도 깜짝 놀랐고요.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 텐데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진상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부는 영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기록들을 뭐 영상을 찾아보고 하면 해경과 국방부가 2년도 안 됐습니다. 2010년도 9월, 10월이었으니까 2년도 안 됐. 당시에는 자진 월북의 뭐 근거라고 몇 가지를 또 됩니다. 네. 이분의 뭐 사생활까지 A 씨의 그리고 뭐 신발을 벗고 갔다는 거, 해수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류 상황을 잘 안다는 부분들, 구명조끼를 뭐 착용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특히 이제 당시 국회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합참의장 이런 분들이 이제 당시 야당이었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렇게 질답을 하는 걸 보면은 이 감청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A 씨의 육성은 아니지만 북한군 간에 서로 교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자진 월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어찌 보면 완전히 달라진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정권이 교체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그러면 지금 명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이렇게 다시 이런 입장을 정부가 해경과 국방부가 바꾼 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은 밝혀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밝힐 수 있는 거 밝히고 아울러서 그러면 2년도 안 된 당시에 판단할 때 근거는 뭐였으며 지금의 근거는 뭔지 이거는 그러면 뭐 5년 뒤에 다시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당시에 정부가 또 입장을 바꿀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땐 이거는 당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무슨 눈치를 본 우리 국민의 희생을 한 사건이라는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규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가 자국민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게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당시는 그렇게 근거를 할 만한 근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판단할 만한. 그러면 지금 판단이 바뀌었다면은 왜 바뀌었는지 이거는 국민들한테 명확히 밝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추가 질문을 더 드리면 네.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고 소송에 통해서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는 대통령 기록물로 네, 옮겨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면 이미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오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이나 이제 해경 같은 경우도 항소를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마 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제가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해경이랄지 뭐 국방부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일부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저는 공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기록물이 됐기 때문에 장시간 한 15년 정도 되나요? 뭐 기록이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뭐 여야 협의에 따라서 그걸 또 뭐 3분의 2 이상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은 볼수 열람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 정파적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합의점이 있으면 찾아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실제로 기록물이 지정이 됐을 때는 전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하거나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정말 국가 안위와 관련된 상당히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NLL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같은 질문입니다만 소송을 통해서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고 항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다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점이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유족이 사실 국가 정보를 공개를 안 해주니까 아니 얼마나 요청을 했겠습니까? 정보 공개해달라, 좀 알려달라. 근데 안 해주니까 드디어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정보 공개해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또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 공개할 수 없다. 또 그런 거예요. 근데 법원 판결이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공개하라 그랬어요. 이 정도면 공개해라. 이거는 국가 안보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복한 거예요. 또 항소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이 그 정도 나왔으면 이 유족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까지 되면은 사실 공개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는 항소 그걸 취하한 거죠. 네. 이거 그러면 판결에 따라서 이거는 정부가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에 확인된 거는 북한군에 의해서 사실은 피살된 거잖아요. 살해된 거라니까요. 그랬는데 그게 마치 자진월북인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해버리니까 마치 우리 책임인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북한군의 책임인데 북한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됐으면 민주당은요. 뭐 3분의 2 이상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면 민주당 스스로 그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뭐 앞서 잠깐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 산자부 장관의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보를 공개하겠다, 공개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명성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유족들도 만나고 다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 마음속에 그 공감하는 능력도 되잖아요. 이게 한이 맺히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1심 판결에서도 공개하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공개를 안 해요? 정부가 그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식에 맞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상식에 맞게 그거는 그냥 이거는 우리가 공개하는 거 정부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에 맞춘 어떤 대응이지 뭔가 문재인 정부하고 우리가 다르게 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유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산자부 블랙리스트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한 듯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보복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 민주당의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백운규 전 장관이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은 판사가 보면은 물론 뭐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소명된 부분도 있고 혐의가 중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인신 구속할 필요성까지는 없다. 보통 영장 인신 구속하고 영장을 쳐서 구속할 때는 뭐 도주 우려랄지 증거 인멸 같은 경우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백운규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뭐 한동훈 오늘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민들 보기에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건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남짓 지났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랄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랄지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아주 광범위하고 정광석가처럼 계속 몰아치듯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블랙리스트 부분을 한번 보시자고요. 보면은 검찰에서는 본인들의 검찰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같이 수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 뭐 앵커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사퇴 압박이에요. 그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들은 블랙리스트 뭐 못물러나는 사람들을 그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급 인사들을 회의도 못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쳐내려고 하고 있고 이건 내로남불의 성격이 짙은 거죠.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 관련된 아까 뭐 뉴스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수사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특히 뭐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대선이 끝났는데 물론 국민의힘의 고발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민주당과 또 다른 시민단체가 뭐 현직 대통령의 소추가 면책됩니다마는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그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무혐의 결정만 계속 나오고 있지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많은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보복으로도 비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사건의 시작이 만약에 윤석열 그 정부 때라면 아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이라는 의미는 처음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의 시작은 그 문재인 정권 때예요.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뭉개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들어서서 이제 있는 사건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 조금 있으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뺏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복 수사라고 말하는 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동의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산자부에서 이 백운규 전 장관이 했던 거.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요. 환경부에서 이미 김은경 전 장관이 그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이 산자부,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거의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말한다? 이거는 뭐 맞지 않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한테 회의도 못 들어오게 한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국무회의에 필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이 계시고요. 그 필수적이 아니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방통위원장하고 이 권익위원장은 필수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시지 마라. 이건 필수적 분이 아니니까. 네. 그렇게 그냥 있는 법에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좀 나가주세요. 라는 얘기 한 거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법에 의하면 직업 공무원들은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장관급, 장차관들은 어떻게 보면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리예요. 그럼 사실 알아서 자신이 사퇴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굳이 그 자리에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해서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나는 아직도 임기가 남았다고 그냥 있는 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을 공유해야 되는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임기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장관에 준하는 곳이긴 하지만 좀 나가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또 권성동 대표는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내로남불이죠. 아주 극단적 내로남불을 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처음 기관이 생긴 2008년부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나 방송통신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독립성이 또 생명인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그 국무위에서 논의되는 과정들, 특히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각 부처에 대한 평가도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청렴성 평가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2008년부터 됐는데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앞으로 오지 마시오 하면은 규정에 따랐다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뭐가 됩니까? 장관급은 알아서 그만둬야 되고 이 수사의 근본은 그게 아니고 공공기관장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백은규 전 장관이랑 이런 분들이 사퇴 압박을 했다고 해서 그 의혹을 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거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데 대놓고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정 의원님 말씀 중에 저는 정무직이랄지 여러 뭐 정권이 바뀌면
철학이랄지 같이 할 부분들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야가 바뀌면 꼭 인사청문회와 똑같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처럼 여야가 바뀌면 여당은 바꾸자고 하고 야당은 안 바꾸겠다고 합니다. 공격을 하려고. 이런 부분들 우리 국회가 정치권이 좀 합리적 논의를 해서 미국처럼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어떤 뭐 자리들에 대해서는 그 바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필요하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거는 맞는 거고 뭐 전임 정권 때 이루어진 게 지금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국민들 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뭐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매달 나오게 마련입니다.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처음부터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50%를 넘었다가 이번에 50% 아래로 내려온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려왔을까요? 지금 뭐 이제 그 여론조사마다 약간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봤더니 그 좀 일방적이다 이런 이제 이유에서 좀 내려간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네. 독선적이다. 네, 지난번에 기억하는 게 그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여론조사상으로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 용산 이전은 정말 잘 됐다. 청와대를 보시고 왜 국민들께서 야 진짜 용산 이전 잘 됐다. 그래서 또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진심을 다해서 대통령이 국민들께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그러면 중간중간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 또 내면 우리 용산처럼 만들어내면 또 다시 지지율이 높아질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좀 빠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발목이랄지 공세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직전까지 국회에서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해줬어요. 그리고 추경도 다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물론 뭐 공세를 하고 야당의 뭐 임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민주당 탓하는 거는 저는 별로 설득력 없다고 보고요. 근데 그 항목에서 지금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윤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기념식에 가서 두 팔을 흔들면서 리물련 행진곡을 제창한 거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 소통의 행보 좋습니다.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네. 저도 뭐 기자로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그 일본 총리처럼 뭐 흉내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통하는 모습. 근데 이제 저는 도어 스태핑의 이른바 약발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메시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꼬이니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죠. 소탈한 모습도 하루 이틀이지. 특히 이제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저는 검찰 편중 인사가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역대 한 번도 검찰 출신이 안 간 자리에 막 갑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도 본인하고 아는 사람만 써요. 그리고 진짜 친분 있는 사람들 외에는 뭐 또 그 검사 중에도 다른 특수부 검사 외인 사람도 안 보여요, 잘.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윤 대통령께서 기자한테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 편중인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민변으로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당연히 저는 많은 수의 민주당 지지자는 물론이고요. 많은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지? 뭐 그거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 사실도 아닙니다만은 아니 그러면은 정권을 교체했는데 똑같이 하겠다는 거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똑같이 하겠다는 거? 이런 반감이 상당히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답변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 행보는 잠시 뒤에 다시 여쭤보겠고요. 뭐 나온 얘기 중에 검찰의 인사 편중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그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요. 문재인 대통령 그 청문회 우리 동의하지 않는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서 다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다 아는 사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을 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비판의 이유는 안 되고요.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검찰 인사, 그러니까 검사 출신으로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그 검사들의 숫자를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일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런 위주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 저는 검사 출신이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보면 검사라는 것만 떼고 보면 그래도 지금 그 초기에 정부 초기에 대통령하고 합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지나서 그 결과를 보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처음엔 이제 내조에 힘쓰겠다라는 얘기를 해 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면 광폭 행보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하기도 했는데요. 이순자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제2부속실을 결과적으로 물론 대선 공약에서 없애겠다고는 했지만 만들어라라는 게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광화문 청사 집무실 얘기 파기하고도 사과 안 했는데요. 전 윤 대통령께서 지금 소탈한 행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니까 이 집무실 그 부속실 이 공약 못 지키게 된 거 국민들께 사과하고 아니 못 지킨 거에 대한 걸 사과한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좀 관리를 받으면서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6개월 남짓 되는데 지난 연말에 김 여사의 그 허위 경력, 허위 학력, 이력 의혹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논란이 많이 커지니까 당사에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때 남편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건 광폭 행보예요. 이순자 씨 만났지 또 중진 의원들 부인들하고 또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행보 과정에서 이건 조용한 행보 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 있었던 국민들한테는 김 여사의 지금 저 모습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걸로 이율 배반적으로 느낄 좀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부터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당연히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당시는 그랬는데 부속실 해서 제대로 관리되면서 사고 내지 않겠다. 아니 팬클럽 회장이 자꾸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사진을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봉화마을 가가지고 권영수 교사 만나는데 지인 데리고 가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공약 못 지킨다. 하지만 제대로 하겠다. 이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속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입장이요.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그러지만 사실은 또 하게 되면요. 또 공약 안 지켰다,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럴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는 참 어려운 분이에요. 왜냐? 이건 집에 만약에 계신다 그러면 집에 계신다고 뭐라고 할 거고요. 또 밖으로 나가면 나가신다 그럴 거고 하고 또 강아지랑 있으면 왜 강아지랑 있냐 그러고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입장이 되게 어렵겠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제2부속실은 만들지 않겠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꼭 제2부속실 만들지 않고도 이 공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그 사람들, 돕는 그 사람들 몇 분 두셔가지고 네. 저는 움직이실 때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관리는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광폭 행보 막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이제 움직이면 다 광폭 행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조용한 내조라는 게 그 겸손하고 내가 좀 나를 낮추고 이렇게 국민들께 그렇게 가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권양숙 여사, 그다음에 김은옥 여사, 그러니까 과거의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만나서 예방하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좋다 저거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통합의 행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언론이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보도하니까 그게 광폭 행보고 왜 조용한 내조 한다 그래 놓고 안 하냐 막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조용한 내조는 그 언론의 유무와 상관없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느냐, 겸손하느냐 저는 그거에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 질문만 같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게 역대 정부에 지금 국민통합위원장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원 전 총리께서도 그걸 했고 저희 제가 국회에서 국회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치, 사회, 여러 가지 경제 분과에서 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 이렇게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개 냈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도 되고. 근데 그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김한길 위원장께서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이 구성 면면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역대 정부가 해왔던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일각의 정치권 일각에서 보는 김한길 위원장의 다른 정치적인 행보가 좀 숨겨져 있지 않을지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 문재인 정권이 진짜 가장 저는 잘못했다고 하는 지점이 너무 이념적으로 국민들을 편을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이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도 저는 계속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 지점을 굉장히 고민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면 다 느끼거든요. 그 선거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민주당에서 오랜 생활을 하셨던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 정도가 이제 오시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간극을 좀 메워주고 통합하고 어떤 징검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라서 일단은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